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영통계학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통계학 분야 중에 표와 그래프 표현에 대해서 좀 앞부분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을 이용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더니 줌이 이제 회의하는 그런 앱이죠. 그래서 어, 좀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화상회의 형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냐고 묻는 그런 그 수강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드리는데, 근데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예전처럼 그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트북에 그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시간 화상회의 형태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강의자 역할, 그 교수자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듀서 역할까지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젊었어도 그렇게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조금 그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는 게 이제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로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시 그 화면을 띄워보면 12쪽 강의 12쪽입니다.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게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할 때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집단에서 추출한 그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집단하고 표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집단 또는 표본과 관련된 그 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단, 영어로 이제 po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관측체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한다 또는 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비용과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집단 중에 일부 관측지를 표본으로 추출해가지고 표본을 분석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집단은 그 모집단을 구성하는 관측지들이 한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정이 되어 있으면 유한 모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한 모집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표본인데요. 표본은 통계 분석을 목적으로 해서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 관측치의 집합을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분석한다,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모집단 전체를 분석할 때보다 일단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무엇이냐면 모집단의 특성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표본의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미지의 모집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점 또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판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모집단이 있는데 동그라미 3개, 그 다음에 네모 3개, 세모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9개 모집단에 속한 관측치가 9개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뭐 이 모집단이 큰 건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그냥 예를 들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동그라미 3개, 네모 3개, 세모 3개로 되어 있는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표본을 추출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3개입니다. 3개인 표본의 크기가 3개인 표본을 추출한다 했을 때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 세모 하나 이렇게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이 관측치들로 표본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 세모 하나인 그 표본의 특성 가지고 동그라미 3개, 네모 3개, 세모 3개로 구성된 모집단을 추론할 때 굉장히 잘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집단에서 동그라미 3개, 네모 3개, 세모 3개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는데 동그라미만 3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표본에 속한 게 관측치가 전부 다 동그라미니까 모집단에 속한 관측치들도 대부분 동그라미일 거야 라고 잘못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위험이 도사린다, 위험이 따른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집단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집단 전부를 갖다가 조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 것보다 조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중에 표본만 추출해 가지고 표본을 정확하게 조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표본이 모집단을 굉장히 잘 대표한다, 즉 정확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모수와 통계량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하는 수치를 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을 한다, 모집단을 추론한다,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집단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를 모수, 영어로 패러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줄여서 모평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모비율은 P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하는 수치, 좀 전에 보셨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모비율 이런 것들을 모수라고 한다, 패러미터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통계량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를 통계량, 스태티스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표본의 평균은 영어로 그 약자로다가 또는 기호로다가 x바 또는 바 x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 s 그리고 표본 비율은 바 p 또는 p 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띄워놓고 하는 것은 이제 PDF 파일인데요. 아래 한글 파일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 한글 파일로다가 강의안을 제공받으시죠? 제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모평균 옆에 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거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그 속에 비어있는 네모 8개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수식 편집기라고 하는 게 나타나거든요. 밑에 이 아래 부분에서는 제가 뮤라고 영어로다가 이제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뮤라고 입력을 하면은 윗부분에 이제 수식으로다가 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문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수식 편집기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컨트롤 F10이죠. 그래서 요 문자표 입력에서 전각 기호 말고 어디 있을까요? 여기 로마자를 보시면은 여기에 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넣어 보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제가 수식 편집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뮤하고 요 전각 문자 중에서 찾아낸 뮤하고
보시면 어떤 게 더 이쁜가요? 뭐 요걸 기울임체로 바꾼다, 이탈릭체로 바꾼다라고 해도 수식 편집기 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모분상 같으면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정말 시그마를 한번 또 찾아볼까요? 그래서 시그마 여기 있고요. 자,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제곱을 갖다 하려면 여기 2를 갖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저기 글자 모양에서 이렇게 위첨자로다가 바꿔줘야죠. 그럼 요 시그마 제곱하고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하고 여기 있는 그 수식 편집기로 작성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은 수식 편집기로 작성한 게 훨씬 더 이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예전에 저도 이렇게 작성을 했었어요. 분수를 작성할 때는 세 줄로 다 작성을 해가지고 2분의 1 그러면 맨 윗줄에 1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그 마이너스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맨 아래줄에다가 세 번째 줄에다가 2 해놓고 해가지고 그 줄 간격을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수식 편집기는 단축키가 컨트롤 그다음에 그 영어 LMN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N 누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을 갖다가 누르면 이렇게 수식 편집기가 불러집니다. 여기서 이제 2분의 1을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2분의 1은 영어로 할 때는 1 over 2거든요. 그래서 1 해놓고 over 2 해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이 편집이 됩니다. 나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숫자로 다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세 줄 가지고 2분의 1 만든 것하고 당연히 요 2분의 1이 훨씬 더 이쁘겠죠. 그래서 보시면 모분사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는데 수식 편집기 그 시그마 제곱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할 때는 그러니까 위첨자로 만들 때는 여기 보시듯이 그 숫자 키 6, 그러니까 쉬프트 키하고 6, 숫자 6을 키를 갖다 같이 누르면 이제 요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위첨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두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표본 평균 같으면은 영어로 이제 바 X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X 바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래서 바 X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X 위에 바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햇도 있죠. 그래서 햇 X 하면은 이렇게 X에다가 모자를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틸다라고 하는 거, 뭐 정확하게는 틸드입니다. 그래서 물결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면은 이렇게 X 위에 물결 표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바도 마찬가지죠. 영어로 할 때는 바피니까 바피 해놓으면은 피 위에 바가 이렇게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는 수식 편집기 이용해 가지고 수식을 작성을 하면은 조금 더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안 기술통계학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술통계학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표와 그래프 표현입니다. 자료는 아까 잠깐 구분을 할 때 정성적 자료, 그다음에 정량적 자료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 정성적 자료, 정량적 자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정성적 자료는 자료를 표시하기 위해 이름이나 기호를 사용한다. 정량적 자료는 수량을 표시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그게 큰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자료는 숫자를 사용한다라고 해도 코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고, 정량적 자료는 숫자가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곱하기 나누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와 그래프 표현에서는 정성적 자료, 그다음에 정량적 자료로 구분해 가지고 어떤 표 그리고 어떤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료를 요약해 놓은 형태, 이거는 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표와 그래프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작성된 표와 그래프를 잘 해석해야지요. 근데 어떤 경우에 해석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표와 그래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변수가 여러 가지 있으면은 사실은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표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약하는 방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 테고요. 네, 두 가지 변수 간의 관계를 요약하는 방법도 뒷부분에 좀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이제 정성적 자료의 요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 자료를 표로 다 요약할 때 우리는 그 표를 뭐라고 하냐면 도수 분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는 겹치지 않는 여러 계급의 도수를 표의 형태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첫째 열에 자료의 계급 또는 범주를 늘어놓고요. 그 다음에 둘째 열에는 각 계급 또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도수를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이제 효민 슈퍼마켓에서 50개의 청량 음료를 판매하고 그 판매 자료를 확보했다, 표본으로 확보했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 팔린 건 코카콜라, 두 번째 팔린 건 환타, 세 번째 펩시콜라,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뭐 순서대로 해가지고 50개 청량음료 판매한 자료를 찾아내 봤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에 대해서 도수분포표를 만들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팔린 횟수를 갖다가 판매 횟수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요 표 2-2에 나와 있는 도수 분포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50개 중에 19개 팔렸고, 환타는 50개 중에 8개 팔렸고, 데미소다는 50개 중에 5개, 펩시콜라 11개, 칠성사이다 5개 팔렸다. 이렇게 이제 도수 분포표로 요약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도수분포표로 표현을 하면, 표로 작성을 해 보면은 무엇이 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 도수분포표는 원래의 자료, 그러니까 원래의 자료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표 2-1이죠. 그래서 표 2-1에 판매된 청량음료 50개 쭉 나열을 하는데, 자, 이때는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렸는지 뭐 세보면 되긴 하겠죠. 이 표를 보고 또 세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도수분포표로 표현을 해놨다라고 하면 그때는 코카콜라가 가장 많이 팔렸구나, 19개 팔려가지고 판매량이 가장 많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가장 판매량이 적은 것은 데미소다 그리고 칠성사이다 해가지고 5개씩밖에 팔리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이렇게 50개 표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도수 분포표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 이용할 때 함수 중에 count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자료의 도수 분포표를 만들 때는, 엑셀에서 만들 때는 count if 함수 가지고 한다.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도수 분포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여기 코카콜라 19개, 환타 8개, 데미소다 5개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라고 하면 이게 전체 팔린 것 중에 몇 퍼센트일까, 비율이 얼마일까, 뭐 이런 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 합계가 50개니까 그냥 곱하기 2 해주면은 19 곱하기 2 하면 38%가 코카콜라고, 그 다음에 환타는 16% 팔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총 도수가 50개가 아니라 뭐 123개다. 뭐 이런 식이면은 이것만 가지고, 도수만 가지고 그 비율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는 게 상대 도수 분포표이다. 상대 도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FI라고 하는, 상대 도수는 FI를 N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하는데요. FI는 어떤 계급, I의 도수를 갖다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빈도수를 갖다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N은 총 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코카콜라의 도수 F1이라고 하고요. 또는 F 코카콜라라고 하면은 도수가 19가 되고요. 그다음에 총 도수는 50이죠. 그래서 19를 50으로 나눠 놓은 것,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계급 I의 상대 도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백분율 도수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분율 도수는 상대 도수에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구한 거고, 우리 뭐 흔히 이제
백분율로다가 비율을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백분율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 분포표는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표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백분율 도수 분포표는 각 계급의 백분율 도수를 표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그 효민 슈퍼마켓의 청량음료 자료 상대 도수 분포표하고 그다음 백분율 도수 분포표를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상대 도수는 아까 코카콜라 판매량이 도수가 19개였고요. 그걸 총 도수 50으로 나눈 0.38이 됩니다. 환타는 8개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50개 중에 8개니까 0.16이 되고요. 데미소다는 5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50개 중에 5개니까 0.1. 그 다음에 펩시콜라는 13개 팔렸거든요. 그래서 50개 중에 13개니까 50분의 13 해가지고 0.26. 칠성사이다 5개 마찬가지로 팔려서 0.10. 거기다가 100분율 도수 구하려면은 100을 곱해주면 되죠. 상대 도수에 100을 곱해서 백분율 도수를 찾아내면 됩니다. 0.38에 100 곱하면 38, 그리고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센트라고 하는 백분율은 되게 참 재미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니까 기호죠. 그러니까 단위죠. 그러면서 또 이걸 38%를 숫자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단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단위이긴 하지만 또 단위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대 도수 분포표 작성하는 거 뭐 아까 했던 그 카운트 if 함수 통해 가지고 정성적 자료에 도수 분포표 만들고 나면은 상대 도수 분포표 만드는 것은 그냥 나누기 해가지고 총도수로 나눠가지고 구하면 되고요. 백분율 도수는 상대 도수에다 100 곱해주면 백분율 도수 구할 수 있겠죠. 간단하겠죠. 이제 엑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또 나중에 실습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성적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좀 전에 이제 표로 나타낼 때 도수분포표, 상대 도수분포표, 그리고 이제 백분율 도수분포표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이 차트라고 하는 원 그래프 형태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뭐 바 그래프, 바 차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도수분포표, 상대 도수분포표, 백분율 도수분포표에 요약된 정성적 자료를 막대 형태로 표현하는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전에 판매된 청량음료, 효민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청량음료 자료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작성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는 가로축에다가 계급을 표시를 하고요. 여기가 가로축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축에다가 계급 또는 범주를 갖다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다가는 도수, 상대 도수, 백분율 도수를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수를 갖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뭐 횡축 또는 가로축, x축에는 계급, 범주를 갖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y축, 세로축, 그 다음에 종축에는 도수 또는 상대 도수 또는 백분율 도수를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아까 19개 팔렸죠. 환타는 8개 팔렸고 데미소다 5개, 펩시콜라 13개, 칠성사이다 5개 팔렸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대 그래프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생각해 보면요. 막대 그래프 그릴 때는 여기서도 보시듯이 막대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계급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코카콜라하고 환타하고 뭐 중간에 뭐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계급 범주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에서는 정성적 자료를 표현한 막대 그래프에서는 범주 사이의 간격을 둔다. 막대를 분리해가지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코카콜라, 펩시콜라, 판타 뭐 이런 순서이다라고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눈에 확 띄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파이 차트라고 하는 형태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파이 차트 또는 뭐 원그래프라고 우리말로는 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성적 자료에 대해서 상대 도수나 백분율 도수를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것이 파이 차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지 싶어요. 그래서 각 계급의 상대 도수, 백분율을 면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밑에 판매된 청량음료의 파이 차트 해가지고 원그래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파이 차트 작성하는 방법은 먼저 이제 모든 자료를 포함하는 원을 그리고요. 그리고 각 계급의 상대 도수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원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 상대 도수가 아까 0.38이었죠. 그러니까 19개 팔려가지고 50개 중에 19개 팔렸으니까 0.38인데 그 코카콜라의 부채꼴 중심각,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파이 차트에서 요각이 되겠죠. 요각. 그래서 그 부채꼴 중심각은 0.38이라고 하는 상대 도수에다가 원의 각의 크기 360도죠. 그래서 그 360도를 곱해준 136.8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각이 136.8도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면 되거든요. 나눠주면 되거든요. 환타 같으면은 상대도수가 0.16이었으니까 거기다 360도 곱하면 57.6도가 부채꼴 중심각이 57.6도가 되도록, 그러니까 요 각이 57.6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요. 예전에 이걸 실제로 손으로 그렸어요. 되게 힘들었겠죠. 뭐 대충 약간 정확하지 않게 그림을 파이 차트를 그리기도 했는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엑셀이라든지 이런 그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지가 알아가지고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우리가 지정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그려주거든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야 될 거, 그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급의 수가, 범주의 수가 너무 많으면 복잡해져서 곤란하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급의 수, 범주의 수를 갖다 좀 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된 효민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청량음료 같으면은 계급 범주가 5개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한, 조금 더 보기에 이쁜, 보기에 깔끔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어떤 인투이션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걸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게 복잡해가지고 범죄수가 뭐 한 10개 정도 된다. 실제로 청량음료 팔리는 거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청량음료 10개 이상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으면 그것들을 일일이 다 파이 차트에 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 한 5가지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범주를 몰아넣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의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각 계급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됩니다. 범주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여기 코카콜라를 갖다 빼버리면 이게 뭔지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코카콜라라고 하는 범주야, 계급이야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각 계급에 나오는 숫자는 도수, 상대도수, 백분율 도수 중에 하나이면 좋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는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2가지를 넣는다든지 하면은 조금 보기가 안 이쁠 수도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백분율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 이제 도수하고 백분율을 한꺼번에 넣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도수, 상대도수, 백분율 도수를 한꺼번에 몽땅 넣는 경우는 뭐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막대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요. 좀 전에 그 효민 슈퍼마켓에서 팔린 50개의 그 데이터 가지고요. 청량음료 데이터 50개, 청량음료 데이터 가지고 막대 그래프도 그려보고 파이 차트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